네, 안녕하세요. 끝판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계속 그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런 모양이 되면 얘가 이 위를 뚫지 못한다면 이러한 단기 수렴 이후에 한 번의 하락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수렴이 끝났는데 위로 가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더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위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기 위해선 이 횡보의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자꾸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큰 틀의 횡보가 이어져서 좀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음봉 때문에 좀 안 좋아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경도선을 끄고 주봉이나 뭐 월봉이나 이런 걸로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요러한 리테스트의 형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보시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우리가 여기 3월달에 실리콘밸리 이후에 급등했던 그 시점, 그때 우리가 2022년 6월달부터 이어진 이 저항선, 거기를 넘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블랙록 때 한번 리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이 부근에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게 뭐 변화가 없잖아요. 횡보만 계속 하니까 변화가 별로 없어서 시황이 별로 바뀌진 않습니다. 이게 이전에 그어놨던 건데, 코인베이스는 보면 이때 여기까지 떨어졌었거든요. 25,300대까지.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면 한 24,300, 그 다음 조금 더 밑으로 내리면 여기죠. 여기가 이제 23,100. 그러니까 23,000에서 25,300 정도, 그러니까 한 2,000불 정도잖아요. 23,000에서 25,000.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있는 자리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전에는 저항이었는데 이걸 뚫은 다음에는 지지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그 지지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이 리테스트의 과정인데, 여기서 한 번 했지만 또 한 번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 지점은 박스권을 했던 자리, 리테스트를 했던 자리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여기가 뚫린다면 이 하락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3,000 정도는 꼭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끝났느냐, 코인판이 끝났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이제 약세장이 그냥 긴 거예요. 보면은 이때는 386일이 걸렸고, 이때는 빨간색 선이 있던 기준선 아래 내려갔던 게 204일 정도가 됐고, 이때는 또 37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490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약세장이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길면 길수록 더 높은 상승이 왔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봤을 때는 이 횡보라는 그 과정,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떨어지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때를 보면 요거는 횡보거든요. 그리고 이 시점 혹은 이 시점에서 요 부분을 보면 이것도 횡보란 말이죠. 근데 이때를 보면 얘는 가격이 엄청나게 요동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게 빨간색 구간에 오면은 지나고 보면 횡보인 경우가 많았구나. 근데 이게 시작점이 이 지점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는 우리가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되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아니 그럼 이게 박스권이면 이거 얼마나 더 갈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못하는 사람은, 무섭다고 매수를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분할 매수라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가 와도 못하고 여기를 와도 못하고 여기를 와도 못합니다. 똑같아요. 사실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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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상관이 없었죠. 물론 뭐 다르긴 해요. 근데 결국 수익을 본다는 면에서는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무도 매수를 못했다는, 그리고 매수를 한 사람은 이때 떠나죠. 그리고 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때 뭐 있죠? 매수를 하죠.
오히려 가격이 비싸져야만 날 놓칠 것 같다라는 생각에 포모가 와서 매수를 추격을 해서 한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내 주간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이때는 오히려 떠납니다. 매수를 하지 않죠. 매도를 하죠. 그래서 이런 주기를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되게 겁이 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겁을 낼 필요가 많이 없다라는 거.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자, 왜 겁을 낼 필요가 없느냐?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되면, 조금 있으면 내년 4월에 반감기가 되죠. 반감기가 되면 채굴이 더 힘들어져요. 근데 이 채굴 회사들이 지금 상장이 돼 있는 채굴 회사들을 보면요, 얘네들의 지금 대주주가 누구냐? 블랙록이다. 지금 2등이에요. 이 회사의 지분을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게 뭐다? 블랙록이고, 이 회사의 지분을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게 누구다? 블랙록이고, 이 회사의 지분을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게 누구다? 블랙록이고, 이 회사의 지분을, 이건 아직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돼 있고, 이 회사의 지분을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게 누구다? 블랙록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록이라는 것은 이제 ETF도 신청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이런 방향들을 봤을 때는 이 시장 자체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서 언제 오르는데 이렇게 조급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눈앞에 온 기회들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지코인을 예로 들잖아요. 이 도지코인이 엄청나게 뛰기 전에 어느 정도의 박스권 행보가 있었냐면 이런 정도의 박스권 행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길었어요. 자, 보시면 얘가 언제부터 그걸 했냐, 2014년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2017년에 아마 불장 때 쫙 올랐다가 2018년부터 쭉 횡보를 해서 2020년 말까지 횡보를 했단 말이죠. 이 수렴을 뚫은 다음에 얘가 올랐죠. 그리고 얘도 이 수렴을 뚫고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로그 차트로 보고 있는데 로그가 아닌 일반 차트로 보잖아요. 그러면 더 암담합니다. 이 모양들이 보면 이걸, 이 횡보 이거 어떻게 막나, 이거 엄청나죠 이거는. 그죠? 이러한 행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기간이 얼마예요 이게 다. 자, 기간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970일 동안 행보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이 우리가 뭐 약세장이 시작되고 얼마나 행보를 했느냐라고 보니까 한 요정도, 여기서부터 빨간색 라인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426일이에요. 그죠? 나름 많이 횡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때를 보면은 또 다르다라는 거죠.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보면은 1000일 정도 걸린다는 거. 근데 그 와중에 이게 박스권이 길게 보면 크게 본 박스권인데 실제로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지금 몇 배가 차이가 나고 그러거든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저점부터 여기 고점까지 보면은 300% 돼 있잖아요. 300%. 그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뭐 당장 이 박스라는 거를 봤을 때 요렇게 박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박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게 이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면 이게 나중에 봤을 때는 이만한 박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겁을 낼 때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신저점을 찍는다라는 그런 뷰가 많죠. 12,000을 갈 것이다, 뭐 9,000을 갈 것이다, 그리고 뭐 6,000을 갈 것이다, 뭐 3,000을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자, 근데 사실 이때를 노리고 있는 사람은 막상 이게 오면요 못 잡습니다. 왜? 9K가 보여요. 그리고 9K를 가면 6K가 보여요. 그리고 6K가 가면 3K가 보여요. 그리고 만약 이 지점에서 내가 매수를 하려고 뭐 매수를 걸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보는 건 9,000이었어요. 근데 한 9,500쯤에서 미친 반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잡을 수 있을까? 그 얘가 코로나죠. 보시면 요때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요때인데요. 보시면 이게 일봉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지점이 3,700달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에 어떻게 올라갔냐? 5,900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럼 거의 2배 가까이 반등을 한 시점에서 당연히 눌림목을 보겠죠. 자, 근데 눌림이 오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이 지점까지 와요. 자, 어디? 4,480달러까지 옵니다. 자, 그러면 3,700에서 보면은 이게 퍼센트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17%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는 25%가 더 빠져요. 그럼 이 과정을 몇 번 겪잖아요. 일봉 단위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거 지금 당장 매수하지 않아도 더 떨어지겠다 이거. 이동평균선 보면은 이거 못 들고 오고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더 밑에서 봐야지 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꾸역꾸역 올려요. 이때 매수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반등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RSI를 보면은, 자 보세요. RSI가 되면 이 부분 때부터 과매수 구간이 됩니다. 그죠? 근데 과매수 구간이 돼가지고 그럼 이거 이제 좀 떨어지겠네 해가지고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서 숏을 잡아요. 이거 계속 횡보를 합니다. 횡보. 근데 지표는 어떻게 돼요? 계속 식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을 또 찍습니다. 과매수를 또 찍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올리나 싶으면 다시 좀 떨어졌다가 그래 떨어지는구나 했다가 또 횡보하고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움직임이 추후에는 나올 수가 있어요. 이번에 한 번 더 떨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막상 저점을 잡아도 못 잡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많이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구간도 아까 말씀드렸던 매물대 있죠. 23,000부터 25,000 구간 있죠. 여기 구간을 분할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느냐 19에서 20 정도를 또 분할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5K 영역 있죠. 요 FTX 영역 요때도 이제 우리가 분할로 보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한 30% 현금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다 쓰냐 13K 그 다음에 9K에 쓴다는 마인드로 쓰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만 노리고 있다. 그럼 이때 들어가도 한 20% 들어가겠죠. 그죠? 풀매수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을 보는 사람들은 내려가면 계속 하락을 보는 거고 반대로 상승을 보는 사람들은 올라갈 때마다 계속 상승을 보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 추세를 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유리하냐 이거 시간이 지났을 때 유리한 게 어떤 거냐 바로 비트코인은 예전부터 계속 올랐던 자산이기 때문에 상승을 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나스닥도 그렇고 모든 자산군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승을 보는 게 유리한데 어느 지점에서는 눌렸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근데 그걸 어디서 잡을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 하락만 보고 있다면 이 부분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주기를 보면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이 시점에서는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문제는 요때예요. 그죠? 요때는 파란불로 바뀌어도 계속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이런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6년 이때처럼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반감기 앞두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는데 그 반감기가 되는 그 사이 동안 이런 블랙스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오르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태까지의 경우에서 3번 정도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런 블랙스완 때문에 빠르게 빠졌다가 빠르게 반등을 했던 시스템이었고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 우상향하는 형태로 갔다. 대신 횡보하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을 하는 그러한 구조로 갔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웬만하면 1차 매수가로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서 좀 들어가 주는 게 좋지 않느냐. 마냥 겁을 먹기보다는 이제 그 구간을 23,000 그 다음에 25,000 구간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19K 정도 구간에서 보시고요. 19, 20K 있죠? 여기서 보고 그 다음에 15,000 이때 또 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사실 뭐 하이먼 미스키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차트를 연결을 해보면요, 결국 이거 불트랩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과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예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차트가 자꾸 이게 밀어낼 듯 하면서 잘 못 밀어내고 있거든요, 여기를. 이게 진짜 이러다가 또 이때처럼 한방 팡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보면 계속 여기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어떤 느낌으로 될 것 같냐면 요런 느낌으로 될 것 같거든요. 요때죠, 부처빔 때. 요때처럼 약간 저점을 조금씩 갱신하는 형태로 해서 이게 이러한 형태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요런 식으로 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23,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23,000에서 25,000 부근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되지 않고 이 수렴이 이후에 상방으로 된 다음에 리테스트까지 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양이 바뀐다, 그러면 다시 이 구간대에서도 매수를 노려봐야 돼요. 1차 매수 구간을 좀 올려가지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보겠다라는 쪽으로 관점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명확하게 뭔가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목표했던 지점이 오면 겁내지 말고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차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2016년에도 보면은 이렇게 흰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지금 리테스트가 됐고, 여기도 이 밑에 꼬리가 발생했지만 이건 이제 코로나 빔에서 이건 블랙스완이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이었다라는 걸로 계산을 해보면 몸통으로만 딱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하게 리테스트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러한 구조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점점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액은 줄어들고 있고요. 이제 2017년까지도 왔어요. 이제 그 정도까지 와버렸고, 점점 더 거래소의 잔액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아마 뭐 덱스라든지 아니면 제도권으로 가든지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거래소가 말려 죽는 그림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거래소가 일종의 나중에 정식으로 가서 제도권으로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사의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방향성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테라에서도 지금 보고서를 나왔는데요. 보면은 내년 4월로 예상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148,000달러까지 급등하고 2025년 7월에 신고점을 갱신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2023년이 좀 지나가고 있죠. 지금 이제 거의 가을도 다 와갖고, 그쵸? 그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럴 때 장이 계속 움직이긴 하는 거거든요. 그냥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거지, 캔들은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기간 조정이다라고 보면 추후에 엄청나게 좀 긍정적인 장세가 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JP모건도 이런 얘기를 하죠.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 매도 압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하고요. 분할 매수도 잘 해주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4조 원 정도의 비트코인의 보유 월렛이 점프 트레이딩이 관리하는 로빈후드의 커스터디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3등 지갑이 또 됐는데요. 슬슬 이제 제도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떨어뜨린 것도 블랙록이 더 매집을 하기 위해서 뭐 떨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물량을 점점,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중국에서의 채굴이 제일 좋았는데 이게 미국으로 뺏겼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코인의 물량 역시도
이 제도권 세력으로, 제도권 금융 세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량을 너무 뺏기진 마셔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보고서가 슬슬 나오고 있죠. 디지털 자산이 2030년에 전 세계 부의 10%를 차지한다. 현재보다 15배 커진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만 15배 하면 어때요? 10배만 할게요. 지금 이제 25,000이면 26,000이긴 한데 25,900이니까 10배만 해도 25만 달러죠. 그죠? 근데 이게 2030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음에 사이클을 이 5배를 빼가지고 10배로만 계산을 해도 말씀드린 대로 25만이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근데 거기에서의 이제 우리가 주축이 되는 핵심이 뭐냐? 스테이블 코인과 CBDC, 그 다음에 증권의 디지털화. 이게 이제 실물 자산의 디지털을 하는 RWA나 STO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는 주식들이 다 토큰으로 바뀌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RWA라는 시장이, 뭐 STO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CBDC가 시범 도입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지금 그런 단계이긴 하죠. 근데 뭐 당장에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든 되고 우리 삶에 정착이 되면 정말 위험한 세상이 옵니다.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재난지원금 받은 적 있죠. 그때는 이제 뭐냐,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그죠? 돈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결국 기간 안에 다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가 정착이 되면 요걸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월렛으로 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죠? 돈을 받는다. 이 바우처의 개념으로 받는다. 근데 이거를 돈이 남아요. 왜? 내가 껌을 살라고 하는데 껌 하나의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000원이다. 1,000원이 아니고 한 900원 정도라고 할게요. 900원이다. 근데 내가 잔액이 남은 게 한 800원이 남았어요. 이거를 이제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뭐냐? 이겁니다. 왜? 주식이라는 것을 토큰화를 시키면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이 1억을 가든 10억을 가든 0.0000001개를 사면 우리는 이제 10,000원으로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1,000원으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것들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한 개의 가격이 얼마나 오르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돈이 남아요. 그럼 이걸 어딘가로는 써야 돼요. 뭘 사냐? 이런 걸 삽니다. 뭘 사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트코인 옛날에 가격이 정말 쌌을 때는 비트코인 1비트코인 갖고 있다 그러면 별 그런 거 없었죠. 자, 근데 지금 비트코인도 비싸잖아요. 아니 뭐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1억을 갖다고 칩시다. 그럼 난 1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이거 1억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내가 0.5비트 가지고 있어요 하면 난 5천만원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야, 너 많이 갖고 있다. 돈이 시드가 크시네요. 뭐 이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얘가 비트코인이 1억을 간다는 개념보다도 모든 자산들이 이 한 개의 가격이 얼마나 커지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0.5 비트코인 혹은 0.1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 때도 많이 갖고 있다, 시드가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나중에 자산 하나의 가격이 무한정으로 오르면 내가 남은 이 돈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다 사람들이 이 낙전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대부분 이 토큰화된 자산에 소수점 단위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그거 자체가 유동성이 엄청나게 더 몰리겠죠, 이전보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이해되세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되기 전에 어떤 걸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이 한 개의 자산이 한 개를 갖고 있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하나를 갖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따지면 삼성전자를 하나를 갖고 있는다든지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사실 단위가 제일 큰 거는 제가 아는 걸로는 뭐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시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시계도 나중에 여러분들 다 쪼개서 계산 합니다. 지금도 이게 시범 도입이 되네 마네 하면서 막 하는 스타트업들 많아요.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게 모든 자산이 다 쪼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뭐 부동산 하나에 뭐 강남 아파트라든지 뭐 압구정 현대라든지 뭐 그런 부동산도 낼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비트코인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개의 자산들 중에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하이엔드의 자산이 있죠. 이 자산 한 개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아파트도 사기 돈 힘들고 하다 그러면 그 와중에 뭔가 하이엔드가 될 것 같은데, 그죠? 하이엔드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그래도 나름 돈으로 내가 조금 차곡차곡 모으면 월급을, 그럼 뭔가 살만해. 그게 사실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봐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건 저평가다라고 보거든요. 마이클 세일러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좋은 자산이다. 근데 이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자산이다라고 하잖아요. 왜? 이 전 세계에 땅이 있고 거기서 이 토지라는 개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들 자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건데, 이게 예전부터도 그렇고 고대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가치가 있었던 게 사실 땅이잖아요. 자, 근데 비트코인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돼 있고, 암만 반감기가 뭐 몇 번을 거치든 간에 총 공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거를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이거를 이 전 세계에 있는 2100만 개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그거를 우리는 부동산보다도 더 많은 거래죠? 그죠? 거래 훨씬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유동성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 그죠? 근데 부동산을 하나 거래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물론 빠르게 될 수도 있지만, 근데 비트코인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자주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세일러가 얘기를 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하나 정도를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싸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데, 어쨌든 싸다고 해야 되나 뭐 비싸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자산들보다는 싼 편이잖아요. 부동산보다도 싸고 자동차보다도 싸고, 그죠? 뭐 시계보다도 싸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영상에 이제 목이 터져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제가 이거 작년 말인가요? 그때쯤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 이거 기대 인플레이션 올릴 거다. 결국 올릴 거다. 이거 인플레이 2%를 목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2에서 뭐 3이든 4든 오르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1.5배 그리고 2배 더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가 자산이나 물가가 1.5에서 2배를 더 올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향점이 결국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잭슨 홀 미팅 전에 좀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유지한다라고는 했죠. 게임 중에 규칙 못 바꾼다고. 근데 사실 파월이 그동안 말을 얼마나 많이 바꿨어요. 그죠? 말을 너무 많이 바꿨기 때문에 뭐 믿기진 않고요. 근데 결국은 방향이 슬슬
어디로 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못 잡는 거고 어느 정도는 용인해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 그 지향점으로 가고 있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세상이 흐르고 있구나.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뒷받침해주고 이 시스템을 잡아주는 게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뭐예요? 소수점으로 거래가 있어. 이게 사실 잡아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개의 가격이 뭐 10억이 되든 1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상관없다. 왜? 소수점으로 거래를 하면 되니까. 그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 100억 원짜리 자산을 0.00001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와, 너 돈 많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 나중에 되면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에요. 왜? 지금 그 전에 싸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1%의 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코인을 계속 하다 보면 뭔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있잖아요. 아, 이게 그래도 망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은 내가 모르겠는데 적어도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때려 죽여도 살아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저거 어디 있습니까? 이게 블랙록도 이렇게 밉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빈후드도 이렇게 비트코인을 들고 있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보면 아, 그래, 뭐 비트코인 얘네들은 뭐 몇십만 개 가지라 그러고 뭐 10만 개든 뭐 만 개든 뭐 가지라 그러고 나는 그냥 뭐 하나 정도만 좀 가져볼까?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아, 지금은 오히려 기회구나. 아, 지금이 2019년에서 2020년의 그 어딘가이거나 아니면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그 어딘가겠구나. 그럼 나는 2017년과 2021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런 식으로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올 연말에 장을 좀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여기서 꺾이지만 않았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 여기서 꺾이는 바람에 좀 아쉽게 됐지만 뭐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봤자 24년, 25년이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나중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힘내시고 저도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그럼 안녕.